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동전소달량치 부품 2번 축 기아공차, 이번에는 이제 설계자 관점, 즉 기구적인 관점에서의 기아공차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본체 할 때 이 일반 시중에 돌고 있는 기아공차를 이제 좀 합리적으로 실제 이제 케이스 규격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을 하면 이제 설계자 입장이 된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축은 조금 달라요. 축은 설계자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솔직히 말하면 아예 안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축에 대한 거는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중에 돌고 있는 내용이 이거를 뭐 수정을 해서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다시 붙여가지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맞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시중에 돌고 있는 축에 대한 기아공차는 엉터리 중에 진짜 완전 엉터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위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 설계자 입장을 이제 고려한 이거를 답으로 택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 설계자 입장에서의 이 기아공차를 답으로 택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내용은 아니고 단지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답이 아니다라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다.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답으로 작성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제 제가 설명할 때 기존에 시중에 돌고 있는 요 답에 잘못된 것 중에 한 가지를 빼놓고 얘기를 안 했어요. 다 영상 찍고 나오고 편집까지 다 끝내고 나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냐면, 지금 이거 흔들림 공차잖아요. 흔들림 공차. 제가 이제 기아공차 쪽 흔들림 공차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겠지만, 흔들림 공차는 이 치수선과 일직선으로 작성을 못 합니다. 아예 못 해요. 왜냐면 저 치수선과 일직선으로 작성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제가? 무조건 유도 형체. 그러면은 15파이라는 지름을 가지고 유도되는 형체는 중심축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흔들림이라는 건 표면에서 발생되는 진동을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심축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심축의 떨림을 본다?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표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케이스 규격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흔들림을 이렇게 치수선과 일치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전혀 없을 거예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두 원래 제대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치수 보조선 중간에 이렇게 딱 놓여야 돼요. 절대 이게 일직선을 타면 안 됩니다. 요거는 주의하세요. 근데 시중에 돌고 있는 책들은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저렇게 쓰기로 할 수가 없어요. 저게 표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절대 유도형체를 지시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제 시중에 이제 돌고 있는 교재를 작성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학원 강사들이 이 흔들림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을 써야 되는지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유도형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표면의 상태를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심이나 동축을 원주 흔들림이나 온 흔들림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대체하는 이유도 이게 동축이나 동심을 사용을 하면은 측정이 어려워져요. 측정 방법은 똑같은데 측정 결과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법이 어려워요. 중간에 연산 과정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흔들림을 쓰는 거예요. 그 이유가, 흔들림은 그냥 표면의 상태만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 표면의 상태를 어떤 식으로 이제 뭐 필터를 쓴다든가 가공을 한다든가 그러지 않고 그냥 그 표면의 상태에 읽은 값을 가지고 바로 결과를 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들림으로 대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게 유도형체를, 만약에 흔들림이 유도형체를 지시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동심과 동축을 흔들림으로 대체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왜냐면 똑같이 연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왜? 유도형체라는 거는 우리가 읽어드린 데이터를 가지고 그 유도형체를 찾아내야 돼요. 그 계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럴 거면 흔들림으로 대체를 안 하죠. 그냥 동심으로 놓던가 동축으로 놓던가 그렇게 하겠죠. 자, 그거 빠졌다라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기본이 되는 거 데이텀이 하나 나와줘야겠죠. 뭐가 됐든 데이텀이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데이텀이라는 거는 이 축이 고정되는 게 어떻게 고정되느냐. 처음에 이제 조립돼가지고 고정되는 위치를 보면 되는데, 우리 조립도 그때 제일 첫 번째 편에서 봤을 때, 요 축, 그쵸? 여기 15파이, 요 축하고, 여기 있는 15파이, 이 축에 뭐가 껴져요? 베어링이 껴지죠. 예. 베어링에 껴지고, 그 베어링이 어디에 물려 있어요? 본체에 베어링 하우징에 물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본체로부터의 고정은 결국 베어링으로 가고, 베어링이 저 양쪽에 있는 15파이를 물어줌으로써, 저 이제 지금 보고 계신 축의 자세하고 위치들이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축이 고정되는 고정단은 결국은 저 베어링에 다 있는 15파이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양쪽에 두 개라는 거죠. 양쪽에 두 개. 그러면 저게 한 번에 가공된 게 아니니까 저걸 데이텀을 하나로 일원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먼저 데이텀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먼저 데이텀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먼저 데이텀이 되는 게 이쪽 거냐, 이쪽 거냐, 어느 게 먼저 데이텀이 돼야 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해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업자한테 이 부품을 주고 조립을 하라 그러면 작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쪽을 낄 수도 있고 이쪽을 낄 수도 있고 실제로 조립 시에 이제 첫 번째로 조립되는 곳이 첫 번째 데이텀이 되는 게 맞거든요. 이쪽을 작업자가 끼면 이쪽이 먼저 들어가고 이쪽을 먼저 조립하면 그쪽이 먼저 들어가고 어느 쪽을 먼저 조립한다든 조립이 안 된다든가 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작업자는 자기 마음대로 조립을 하겠죠. 만약에 이제 얘가 조립 순서가 꼭 지켜져야 한다 그러면 이제 조립도상에다가 명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는 이제 조립도상에다가 뭐 스퍼 기어 쪽을 먼저 조립하십시오. 아니면 이제 V벨트 플리 쪽을 먼저 조립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해줘야 돼요. 작업자한테, 설계자가. 기구적 시스템상에서 이제 그 조립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 그럼 하면, 근데 뭐 얘가 그게 중요한 애도 아니고 그냥 부품만 나눠주고 조립도 그냥 던져주고 조립하라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순서가 없어지니까 순서가 없을 때는 뭐 이쪽을 하든 그거는 뭐 설계자 맘이에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쪽을 여기 왼쪽에 15파이를 첫 번째 데이텀으로 할게요. 왜 이쪽을 첫 번째 데이텀으로 했냐 그걸 물어보신다면 이쪽에 얘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데이텀 기호를 물론 위쪽으로 빼면 돼요. 위쪽으로 빼면 되긴 되는데 빼기가 조금 걸리적거리는 애가 있으니까 걸리적거리는 애가 없는 쪽을 첫 번째 데이텀으로 잡을 겁니다.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상관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데이텀부터 먼저 붙여야겠네요. 이제 LE 해가지고 퀵리더로 여기서 여기 우리 이제 요 15파이의 중심축을 잡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베어링을 통해서 잡히는 건 중심축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유도형체가 되고 유도형체가 되니까는 이제 얘랑 딱 일치하게 작성하는 게 맞겠죠. 직선하고 일치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저 밑으로 내려주고 직교인 상태에서 뭐 요 잡아 빼는 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근데 이거를 가장 짧게 빼겠다고 하면 저 화살촉의 길이보다 2배 이상. 지금 화살촉을 제가 뒤로 가볼게요. 뒤치고 한번 설정으로 들어가 보면 수정. 2.5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직선으로 뽑을 때는 5mm만 뽑아도 화살표가 제대로 나오고요. 혹시라도 대각으로 뽑을 때는 5mm 뽑으면은 화살표가 안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각으로 뽑을 때는 1mm 더 길게 한 6mm 정도 뽑아주시는 거, 6, 7mm 정도 뽑아주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LE 다시 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5mm만 뽑아볼게요. 5mm만 뽑으면 저 화살촉이 잘 나오죠. 만약에 이제 5mm보다 작게 한 4mm 정도 뽑았다 그러면 화살촉이 아예 안 나올 거예요. 네. 화살촉이 있을 공간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화살촉의 길이는 2.5인데 왜 없다고 판단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화살촉에 있는 공간을 판단을 할 때 화살촉이 있고 뒤에 직선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길이를 2배로 봐요. 직선부 길이가 2배가 돼야지 화살표 들어가고 직선부도 어느 정도 보이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2배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각일 땐 또 얘기가 달라요. 자, 어쨌든 선택을 하고 자, 여기 화살촉은 이제 데이텀이니까 여기서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컨트롤 1번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채우기로 자, 그리고는 이제 얘가 닿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데이텀은 이제 본체에서 C까지 썼으니까 얘처럼 이제 D가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요건 카피해서 쓸게요. 여기 있는 거.
피해서 자, 요거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15파이에 요 15파이 요 축에 요 이제 외경을 이용을 해서 뭐예요? 형상을 유도하라는 얘기죠. 일직선으로 돼 있으니까 요 15파이를 가지고 형상을 유도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 요 15파이 부분에 요 중심 축선 축선을 데이터모로 잡아. 요게 먼저 나오고 이제 요렇게 나오고 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고정되는 게 여기 15파이하고 여기 15파이 두 개의 조합으로 이제 고정이 되잖아요. 베어링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 두 개가 정확하게 딱 동축이 맞느냐. 설계적인 개념에서는 동심은 아니에요, 일단. 일단 설계적인 개념에서는 무조건 동축이에요. 어제 설명하실 때 그 동축을 가공의 특성상, 그쵸? 선반이라는 가공의 특성상 동축이 틀어질 일은 없고 단순히 편심이 질 확률만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흔들림으로 그리고 동심으로 원주 흔들림으로 동심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디의 입장이 고려된 거예요? 가공의 입장 그리고 측정자의 입장이 고려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얘를 동축으로 지정하는 게 맞고요. 네, 동축으로. 그리고 이제 동축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설계자는 불편할 게 없어요. 네, 그걸 동축으로 지정을 하면 불편해지는 건 가공작업자, 측정작업자예요. 왜냐하면 이 측정이라는 걸 하는 건 가공작업자는 가공을 하면서 측정을 하고 측정작업자는 애당초 하는 일이 측정이니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동축으로 지시를 해버리면 그 데이터를 저 원통 표면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 데이터 표면을 가지고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진원을 확인을 해야 돼요. 진원. 각 그 원형 섹션마다 진원을 다 확인해가지고 그 진원에 따른 중심을 다 산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을 다시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실중심 축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동축이라는 게 그 결과값을 받아들이는 게 게이지에서 읽은 값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값들을 취합을 해서 연산 과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피곤해지거든요. 어찌 됐든 설계자는 그게 본인이 할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할 건 아니고 어차피 그 측정작업자가 할 거고 가공작업자가 할 건데 설계자는 동축이 원래 개념은 동축이야. 그러니까 난 동축을 쓸 거야. 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설계적인 입장에서는 동축이다. 그러면 동축을 보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뭐예요? 유도형상이죠, 얘도. 이 15파이의 유도형상이니까 이 치수선하고 딱 일치되게 기하공차를 뽑고 동축도를 이제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잡고 올리고 이쪽으로 한 5mm 정도? 자, 이렇게 뺄게요. L이라 했네, 제가 또. 죄송해요. 저는 여기서 퀵리더가 아니라 리더를 쓰죠. LEAD. LEAD, 리더. 해서 찍고 이쪽으로 뺀단 말이에요. 네, 5mm. 그리고 나서 주석 그냥 엔터. 그 다음에 옵션 그냥 엔터. 여기서 공차 T.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동축이니까 기호는 요거죠. 동심을 써도 얘고, 동축을 써도 얘예요. 예, 기호가 하나로 돼 있죠. 동축도 저 기호를 쓰고, 동심도 저걸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축과 동심은 뭐예요? 반드시 그 측정 자체를 뭐예요? 원기둥 또는 원형의 상태로 공차 여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앞에 파이가 붙어야죠. 파이가 붙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들림으로 할 때랑 다른 게 저거고, 그 다음에 공차 값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JS5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IT 5급, 요 15파이의 IT 5급을 쓴다고 하면 그건 에러예요. 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일반 공차가 돼버리죠. 왜? 지금 이미 얘가 5급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끼워 맞춘 공차랑 같은 공차역의 크기를 갖는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미 끼워 맞춘 공차가 어차피 얘 포지션은 여기 내 끼워 맞춘 그 한계에서 벗어나질 못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한 번 더 기하공차를 붙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공차를 그냥 기하공차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기하공차 일반 공차를. 근데 일반 공차는 우리가 정의 안 하는 게 맞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값을 정의해 주려면 결국은 그 값은 이 5급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15파이의 5급. 그러면은 10에서 18 사이. 그래서 0.008. 그래서 어제 0.008을 적었을 거예요. 대부분 하우강 선생님이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0.005가 되겠죠. 한 단계 낮추겠죠. 한 단계. 만약에 15파이라는 치수를 기준 치수로 한다면, 근데 이제 우리가 하원 강사님들이 늘상 야 그냥 지름 가지고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지만 아니에요. 지금 이 동축성을 판단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 원의 직경에 따른 동축성을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측정되는 길이. 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15파이 축이 길이가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지금 밑에 치수가 약간 가려지긴 했는데 24mm다라는 거예요. 그럼 24mm의 치수도 측정 치수예요. 왜냐면은 동축이니까 이 길이를 다 측정을 해야 돼. 24mm 측정은. 그러니까 측정 길이가 지금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원주로 한 바퀴 돌려서 측정을 하니까 요 15라는 치수가 나오는 거고, 자, 24가 나오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일반 공차를 따질 때는 얘를 참조하느냐, 얘를 참조하느냐, 그 중에 뭘 참조하느냐, 일반 공차를 따질 때는 큰 거를 참조해요. 24. 왜냐면, 큰 치수를 참조를 해야 공차역이 어떻게 져요? 커져요. 공차역이 커진다는 거는 여유를 많이 준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 공차는 여유를 많이 주기 위한 공차예요. 가공작업자들이 좀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정밀도하고는 크게 상관없으니까 좀 널널하게 작업해라고 주는 개념으로 주는 공차가 일반 공차인데, 우리는 지금 일반 공차를 주는 게 아니라 정밀 공차를 주는 거죠. 기아 공차를 이제 따로 기입을 한다는 거는 기아 형태에 대해서 정밀하게 체크를 할 거야. 그러면 이 두 개의 측정거리 중에서 뭘 쓰느냐? 작은 걸 쓰는 거예요. 그렇죠. 15. 그러면 지금은 이제 24와 15 두 개의 측정 길이 중에 15가 작으니까 15를 쓰면 돼요. 그래야지 더 작은 공차역이 나오고 좀 더 정밀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단 지금은 운빨이 맞아서 이 15를 그냥 써도 된다고 했지만, 만약에 요 측정하는 이쪽 축의 이제 축 방향이죠. 축 방향의 길이가 15보다 작다. 만약에 10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10을 가지고 기아공차를 생각을 해야 돼요. 15를 기준으로 기아공차를 생각을 하면 나중에 측정을 하게 되면 이 10일 때는 그걸 벗어나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는 각도, 저 기울어짐, 아니면 축의 틀어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의도한 것보다 더 크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측정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가 의도한 것보다 더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길이가 이 지름값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길이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15가 선택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기아공차의 일반 공차에 이제 그 작성돼 있는 그 부분에 가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측정거리가 두 개일 때는 그 일반 공차에서는 항상 큰 값을 쓰라고 얘기가 나와요. 두 값 중에 측정 길이가 두 가지면 그 두 가지 중에 큰 값을 써라. 그러니까 항상 측정 길이가 두 개일 때는 두 개 중에 이제 크고 작음을 가지고 어떤 걸 선택을 할 거냐라는 고민이 생기는데, 이게 일반 공차일 때는 널널하기 위해서 큰 값을 보고, 정밀 공차일 때는 널널하게 아니라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작은 값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 측정 길이 두 개가 24와 15 두 개지만 지금 15가 더 작으니 15를 참조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JS5니까 요 5급의 영역보다는 작아져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저거보단 작아야 되니까 1에서 18. 우리는 뭘 본다? 4급을 본다. 그래서 이 공차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0.005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텀 누구에 대해서? 얘는 D에 대해서.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확인.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 넣은 거는 동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이 있는 친구분들은, 이제 학생분들은 이제 이럴 거예요. 요걸 딱 보고, 자, 동축도 얘를 써요. 동심도 얘를 써요. 그러면 해석하는 사람이 얘를 동축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쵸? 동심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거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게 뭐예요? 모호성. 그쵸? 해석에 모호성이 발생해. 그럼, 여기서 똑똑한 친구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야죠. 선생님, 이 중심 축선에다가 데이텀을 붙이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고 있는 건데, 그게 잘못된 이유가 모호성 때문이라며요. 근데 왜 얘는 모호한 걸 그대로 냅두고 있어요?
라는 이제 의문이 올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항공 강사님들이 뭔가를 빼놓고 얘기를 해서 그래. 뭘 빼놓고 얘기를 하느냐. 자, 이 기호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차 프레임만 가지고 이렇게 쓰이잖아요, 이게. 얘는 무조건 동축이에요. 얘가 동심이 되려면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붙어줘야 돼요. 붙어줘야 되는 게 뭐냐. 제 기아공차 쪽 그 수업한 거 내용 쭉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 여러 가지 코드들을 붙일 수 있었어요. 코드들. 그 코드 중에 ACS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도형체라는 거예요. 유도형체가 임의의 횡단면이라는 거예요. 임의의 횡단면. 죄송해요. 유도형체는 동그라미 치고 A고 유도형체가 아니라 ACS를 하면은 임의의 횡단면. 즉 임의의 지금 이 전체 길이의 임의의 하나의 횡단면만을 측정하십시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동심이라는 개념으로 쓰이려면 반드시 요 위에 뭐가 들어가냐면 ACS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이걸 요 위에 적어줘요. 이게 안 적어주면, 이걸 안 적어주면 어떻게 된다? 얘는 무조건 동축이다. 그렇게 돼요.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가 데이텀, 이 데이텀 D를 요 15파이의 전체 축이 아니라 임의의 한 점, 요 축선상에 있는 임의의 한 점으로 잡고 싶다 그러면 요 뒤에다가 요 데이텀 뒤 D라고 썼죠. 이거는 제가 빠르게 지금 수정할 수 있으니까 요 뒤에다가 원래 가로치고 ACS를 써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CAD에서는 이걸 세 자리를 넘어가게 못 써요. 지금 뒤에 가로하고 A까지 썼죠. 세 자리 썼죠. 이 뒤에 못 붙여요. 그래서 오토캐드에서는 이거를 이 기아공차 이 프레임을 가지고 작성을 못 해요. 원래 저 D 뒤에 가로치고 ACS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 데이텀 D 전체 이 축을 데이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미 하나의 횡단만을 측정을 해서 그거를 데이텀으로 섭니다. 한 점을 데이텀으로 섭는다. 그렇게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ACS라는 게 임의의 횡단이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사용하고 있는 요 기관차 포인트 데이텀에다는 못 붙여주죠. 네. 세 자리 이상 못 쓰니까. 그러면은 난 그거 꼭 써야 되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기관차 요 프레임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직접. 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오토캐드의 저 기관차 저 프레임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요 위에 ACS는 그럼 또 어떻게 쓰느냐. ACS는 그냥 DT로 쓰시면 돼요. DT. 제가 이때 자리 맞추기 제1을 뭘로 하냐면 제일 왼쪽에 아래. 네. 그래서 맨 아래 왼쪽. 그래서 BL을 쓰거든요. BL. 자, BL을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어디다 놓느냐. 자, 여기 요 끝점 여기다 딱 놔요. 여기다 딱 놓고 여기에 문자 높이는 우리 치수에 사용된 문자 높이, 기아공차는 치수 문자 높이를 쓰죠. 그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우리 지금 3.5 쓰고 있으니까 3.5로 쓸게요. 이게 원래 이제 전산학용 제도 기능사가 아니고 이제 일반 자격시험, 일반 이제 ISO 규격을 따르고 있는 또는 KS 규격을 따른 거면 이제 문자 높이가 2.5가 되겠죠. 치수 문자 높이는 2.5가 표준이니까. 자, 이렇게 회전각도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커서 깜빡깜빡 거릴 때 AC, 이거 한글이네요. ACS를 적는단 말이에요. 네, ACS. 자, 그리고 엔터해서 끝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3.5를 썼으니까 문자의 색상은 이제 다 문자로 바꿔서 노란색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럼 요 틈 없이 이렇게 쓰는 거냐? 그게 아니고 틈이 약간 살짝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건 이제 얼마를 올라가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저기 이제 저 선 굵기의 2배. 우리가 선 굵기가 지금 3.5를, 문자 높이 3.5를 썼으면 10분의 1인 0.35니까. 그쵸? 그러면 선 굵기가 이제 0.35, 그게 2개 들어갈 정도. 그러면 0.7이 되겠죠. 그럼 이제 move 0.7. 그럼 0.7 하면 맞은 거냐? 그게 이제 치수 문자 하단까지. 치수 문자 하단까지인데, 이 치수 문자에서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치수의 굵기가 빠져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문자 쪽에서 설명을 했는데, 오토캐드의 치수 문자 높이면 우리가 3.5를 하면 저 높이가 3.5가 아니에요, 실제. 저 출력돼서 선 굵기를 빼요.
순 굵기를 빼기 때문에 0.35가 한 번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절반, 치수 전체 굵기의 절반 값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니까, 0.35, 컬, 0.35 나누기 2 해주면, 0.175죠. 그러면 얘를 무브, 절반의 두께만큼 0.175, 0.175 이렇게 올려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써준다. 요만큼 띄워서 써준다. 뭐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 KS 교육 쪽에 보시면 저 위에 이제 문자 쓸 때 어떤 위치에다 어떻게 써라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참조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제가 기아공차 쪽 설명할 때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ACS가 붙어 있어야지만 얘가 뭐가 돼요? 이 기호가 동심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기호가 없다고 한다면 델리트 동축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지정하려고 하는 건 동심이 아니라 동축입니다. 설계적인 개념에서는 동심이 아니에요. 동축이에요. 우리는 동축을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설계적인 입장에서는 뭐 네가 가공을 저걸 뭐 선반으로 할지 밀링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저 축은 정확하게 나와야 돼가 동축성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돼가 이제 설계적인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계적인 입장에서는 저렇게 동축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그렇게 정의가 되고 나면 이게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너무 좀 거시기 하니까 약간 좀 들어가지고 반대로 뺄까요? 아니 그냥 들지 말고 그냥 반대로 뺄까요? 요 안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저번처럼 들어갈 공간이 있죠. 이렇게 바깥으로 요 안쪽으로 좀 뺄게요. 굳이 바깥에 공간 많이 차지하게. 얘보다 더 튀어나와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 뭐 이거 정리하는 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고. 자, 요렇게 해주고 나면 이제 뭐예요? 여기 15파이와 여기 15파이 축에 우리는 이제 뭘 확인했느냐? 동축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어요. 자, 이 정도의 동축성을 정밀하게 나는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했으면 이제 이 물체가 안착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축이 자세를 잡는 건 절대 요거 한쪽이 아니에요. 양쪽이 모두 다 베어링이 껴졌을 때 그 자세가 결정이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동작을 하는 건 어느 쪽이에요? 이쪽에 V벨트 플레이, 그리고 이쪽에 스퍼 기어가 붙게 되는데, 그 V벨트와 스퍼 기어의 기본 이 축에 의한 이제 윗 자세, 예. 평행성은 결국 요 15파이 두 개의 조합된 데이텀을 통해서 발생돼. 그렇죠? 조합된 데이텀을 통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텀이 여기만 데이텀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데이텀이 지정이 돼야 되고, 이쪽은 일단 요 기하공차를 통해서 동심성을 확보했죠. 그럼 이 확보된 동심성이 확보된 축을 뭘로 잡아야 돼요? 데이텀으로 추가적인 데이텀으로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L이 자, 여기서 위로 5mm 하고요. MA 특성 복사로 자, 여기 이제 얘가 요 특성을 바꿔줬으니까 이렇게 네, 똑같이 삼각형 채우기 요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할게요. CO. 자, 우리 이제 D 나왔죠? D 나왔는데 D 나온 거 여기 대충 넣고 바로 여기다 놓으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특성상 요 알파벳의 내용이 바뀌면 저 칸 사이즈가 바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내려놓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A, B, C, D, E 다음 이렇게 되죠. 2가 되고요. 무브 얘의 중간점을 잡아서 여기다 딱 이렇게 되죠. 동축성이 확보된 이쪽 15파이 축이 이번에는 2라는 데이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텀 두 개가 생성이 되고, 나머지 부분 여기 12파이 그 다음에 여기 12파이에 대한 것들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데이텀과 여기에 있는 이 데이텀의 조합된 데이텀을 통해서, 이 조합을 이제 데이텀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공용 데이텀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데이텀 시스템을 하게 되면 하려면 전제 조건이 어디가 먼저, 그러니까 즉 첫 번째로 지정되는 데이텀이 먼저 조립돼야 돼요. 무조건 우선순위가 발생을 해요. 우선순위 조립에. 그러면 작업자도 반드시 그 순서에 맞춰서 조립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쪽 15파이 D를 먼저 내가 1차 데이텀으로 등록을 했다.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로 E를 등록을 했다 그러면 항상 이쪽 축이 먼저 껴져야 돼요. 작업자가 조립을 할 때. 그게 이제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순서, 조립의 순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데이텀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두 개가 자연스럽게 놓여지면서 나오는 이제 부분,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텀을 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공용 데이텀이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조립의 순서가 발생을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용 데이텀을 통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어제 기억상으로 이제 요거 기입할 때 요 가운데 있는 요 상세가 걸리적거렸어요. 네, 걸리적거렸으니까 올려줄게요. 좀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L이 A. 자, 그럼 요쪽에 있는 요 12파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5mm 정도 갈게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주석에서 엔터. 자, 옵션에서 엔터. 그 다음에 공차 T를 해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설계적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동축이에요. 동축을 확보하는 겁니다. 기호 동축. 그 다음에 동축이니까 파이가 들어가겠죠. 파이. 그 다음에 이 동축성은 여기 12파이에 뭐예요? H6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길이가 있죠. 근데 이 길이가 당연히 12파이보다 길어요. 네, 저쪽에는 길이가 길죠. 12파이보다 짧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이쪽 요 축이 가공되는 요 축의 길이가 12파이보다 짧다. 만약에 8mm다. 축의 길이 8mm만 튀어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8mm를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우리 측정하는 방향이 두 가지예요. 축이 진행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원주 방향 두 개의 방향 중에 어느 쪽 측정이 더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논하는데 우리는 지금 정밀한 수준의 기하공차를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값, 작은 값을 기준 치수로 해서 뭘 선정한다? 기하공차를 선정을 한다 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물론 실제로 이 제품을 디자인할 때 기하공차의 그 역은 그렇게는 선정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기구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몇 도가 틀어져도 되느냐 그 허용 기구 전체 허용 그 각이 나오고 그걸 기준으로 쪼개요. 거리당으로 얘가 포지션하는 거리당으로 쪼개가지고 하고 거기에 맞물려서 또 한 가지는 얘가 정의된 이제 끼워 맞춤 공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끼워 조립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유격량이 얼마가 되고 최대로 허용해줄 수 있는 유격이 얼마며 거기에서 허용해줄 수 있는 각도가 얼마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산을 해야 돼요. 연산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실무에서 기하공차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냥 거기 있는 치수가 얼마니까 얼마로 정의해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실무에서는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는 거예요. 고려해서 장비가 문제 없을 상황을 고려를 해가지고 조립에 문제 없을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선정되는 거지. 단순히 이 부품의 내가 지금 측정하는 치수가 얼마야? 그러면은 저 공차역은 그 IT 공차표에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안 끝나요. 어떨 때는 요 IT 공차표를 통해서 이제 선정된 공차역이 너무 과할 때도 있어요. 굳이 저렇게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요 IT 공차표를 통해서 나오는 공차역이 너무 러프할 수가 있어요. 럴럴해가지고, 저러면 제품에 문제 생기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품의 기능과 연동되고 조립성과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그 부분들을 정밀하게 연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하공차 값이 얼마다라는 게 나옵니다. 단순히 저런 이제 부품의 치수가 얼마다 가지고는 하는 거는 지금 전산응용 기계에서는 그런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부품이 가지고 있는 치수를 가지고 선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12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이제 얘는 H6로 돼 있죠. 6로 되니까 H6보다는 뭐예요? 작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써요? IT 5급을 쓰는 거죠. 얘는 5급, 우리가 알고 있는 IT 5급을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10에서 18 사이에 이제 0.008. 그래서 얘는 똑같은 값이 나오죠. 0.008. 자, 그리고 데이텀. 자, 데이텀이 이제 중요하죠. 데이텀이 지금 우리가 D만 쓰면 안 되고요. 다시 E까지 써줘야죠. 그래서 D2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 데이텀. 그렇죠? D라는 그 원통 표면과 그 다음에 E 데이텀의 원통 표면과 이 두 개를 가지고 양쪽에서 딱 물어줬을 때 자세 잡은 저 축의 자세의 그 축을 뭐예요? 데이텀으로 삼는다. 조립이 된 상태의 그 축을 데이텀으로 삼는다요. 이건 절대 지금 우리 도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런 일직선의 저런 축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축이 이제 놓여지는 상태에 따라서 기울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D라는 데이텀과 E라는 데이텀에 편차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완전한 동축은 아닐 테니까 그 편차값에 의해서 발생되는 조립의 이제 축의 자세가 약간 틀어질 거예요. 그 틀어진 자세가 이제 양쪽 끝에 그 틀어진 자세하고 양쪽 끝에 있는 이제 그 축이 얼마나 일직선을 이루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확인.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이거를 딱 보시면 내가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 데이텀에다 데이텀 두 개 때려 넣는 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만큼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가 잘못되어 있다. 네, 그쵸?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속편한 건 뭐예요? 시중에 있는 게 속편하겠죠. 이런 이제 상황적인 판단을 전혀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그게 맞는 거면, 시중에 나와 있는 그게 맞는 거면 그냥 그게 속편하니까 그걸 쓰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그건 잘못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반대쪽도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문 나오는 게, 선생님, 제가 이제 학원 강사할 때 질문, 그러면 여기 그냥 이렇게 이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12파이나 여기 12파이나 같은 요게 써질 거예요. 똑같은 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케이스 교육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라고 허용이 된 적이 없어요. 허용이 된 적이 없고, 이렇게 양쪽으로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쪽은 공칭 형체고요. 한쪽은 데이텀이에요. 데이텀 기호를 안 붙이고, 요거를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요쪽에 CP파이가 데이텀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CP파이의 동축을 본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없애고, 그 데이텀을 델리트 지울게요. 잠깐. 이렇게 없애고 요렇게 붙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텀 요 명칭이죠. 데이텀 이름을 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면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12파일을 데이텀으로 여기 12파일에 동축을 확인해라. 이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이거는 케이스 교육 이렇게 해도 된다. 이제 기하공차의 형태가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연결하는데 요 사이에 걸리적거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 그러면 저렇게 표현해도 된다 라고 돼 있어요. 굳이 여기처럼 이제 데이텀 기호 따로 붙이고 거기에 이렇게 안 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형상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형상은 아니니까. 컨트롤 Z로 다 돌릴게요. 원래대로.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귀찮으신 건 알겠어요. 굳이 이걸 한 번 더 이쪽에다가 붙여주는 게 나는 귀찮은데, 그건 알겠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도면 그리는데 그 행위 하나 자체가 번거롭고 귀찮다 그래서 나는 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그냥 도면을 안 그리시는 게 맞아. 자꾸 얘가 얘기하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 이건 내 적성에 안 맞는데 도면 안 그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귀찮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 귀찮으면 저처럼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근데 카피해도 이게 안 귀찮지 않거든요. 왜냐면 얘 카피해도 갖다 놓으면 분명히 싸울 거야. 그쵸? 여기 있는 애들하고 죄다 싸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얘를 올려주면 또 여기 이렇게 꺾인다고요. 제가 한 번 더 뺐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여기서 또 올려주고 같은 값으로, 그다음 얘 또 여기 걸리적거리니까 무브로 반대로 이렇게 빼야죠. 적정한 길이 나오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다소 도면이 지저분해지고 번거로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붙여야 될 땐 다 들어갔죠. 여기 하나는 데이텀으로 잡혔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요쪽 15파이의 동축성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양 끝에 있는 12파이에 이제 동축성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형체는 다 붙었다. 근데 솔직히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거든요. 자, 일단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자 입장의 기하공차를 답으로 채택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작성을 하세요. 여기까지만 작성을 하시는데,
이게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가면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기구 시스템상 이렇게 하면 이것도 틀린 거예요. 정밀하게 말하면. 근데 이거는 이제 틀렸다는 개념이 아예 개념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얘는 약간의 오차가 더 들어갈 수 있다예요. 내가 의도한 것보다 좀 제어가 안 될 수 있다예요. 약간의 추가적인 오차의 확률이 있던데 그게 뭐냐면 그게 요 15파이 쪽이에요. 15파이. 이쪽이에요. 15파이 길이가 지금 24mm잖아요, 양쪽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측정하는 사람이 측정을 할 때 얘를 이제 일반적으로 저번 이제 회차에서 제가 이제 얘 측정할 때 V블록에 얹어놓는 걸 보여드렸죠. V블록에 얹어놓게 되는데 V블록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얘가 기울어지는 값이, 그러니까 요 지금 공용 데이터를 쓰고 있잖아요. 그게 달라져요. 공용 데이터의 값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반영되는 각도의 값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걸 제가 이제 그려놓은 게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얘는 지금 제가 요 한쪽을 1mm를 틀었어요. 위로 1mm를 들어버렸어요. 든 상태로 일부러 이제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1mm를 든 거예요. 원래 1mm가 들리진 않겠죠. 얘가 들려봤자 지금 요 공차 범위 내로 한다면 0.05mm, 그쵸? 0.05mm. 아니면 이제 저거를 이제 우리가 0.05로 쓰기 싫으면 이제 5마이크로 미터. 그쵸? 5마이크로미터. 근데, 마이크로미터 얘기 나온 김에, 저기,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요거의 단위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mm 쓰는 거는 밀리미터죠. 밀리미터고, 요거를 이제 제가 앞에 있는 거를 미크론이라고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미크론 하는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저 지적을 한번 받았어요. 지적을 한번 받았는데, 미크론 틀린 얘기입니다. 예, 맞아요. 발음이 미크론이 아니죠. 미크론이 아니고, 이게 어떤 분은 또 마이크론 하는데 마이크론도 틀린 얘기입니다. 예, 뒤에 론이 붙으면 틀린 얘기예요. 예, 론이 붙으면 틀린 얘기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죠, 저게. 마이크로미터예요, 마이크로미터. 근데 그거를 왜 자꾸 미크론이라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걸 미크론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왜 그렇게 누가 부르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도 제 선배부터 교수님부터 다 미크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듣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 미크론이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건데, 네,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 네, 그래서 저 그거에 대해 지적을 왜 마이크로를 미크론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네, 저게 마이크로미터죠. 네,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5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고, 그럼 되게 이제 어쨌든 1000분의 1mm니까 되게 1000분의 1mm가 되게 작은 거죠. 작은 건데 그걸 이제 여러분 그렇게 그려놓고 이제 이걸 하면은 요 각도 틀어진 게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쪽이 높아버리면 이게 결국은 이렇게 축이 기울 수밖에 없거든요. 기우는데도 이제 여기 닿는 게 한쪽만 닿을 테니까 여기는 뜨고, 그렇죠? 여기도 이제 여기가 닿고 여기는 뜨고 이런 식이 될 테니까 그러고도 자세가 이렇게 틀어져요. 근데 V 블럭을 이제 요 안쪽에다 놨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15파이가 갖고 있는 영역은 이 영역도 15파이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이 바깥쪽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 0.7도밖에 안 돌았죠. 얘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거의 이제 뭐 0.3도의 차이가 난다.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요 틀어준 걸 1mm 되게 크게 틀었죠. 1mm로 따진다고 하면은 여기 들어간 게 이제 0.005니까 저거를 이제 몇 배로 생각을 해야 되나? 200배? 1mm면 대략 이제 200배 확대를 했다라고 치면 이제 요거를 이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솔직히 저 각도도 이제 미크론 단위로 내려가게 되죠. 틀어지는 정도가. 네, 틀어지는 정도 미크론 단위로. 그러니까 되게 미세한 거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실무에서 아주 정밀한 장비를 만드는 게 아니면 솔직히 요거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까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축이 되게 민감한 부품에 들어가는 설계다. 설계품이다. 라고 한다면 이걸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품이 진짜 민감한 부품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기하면 틀리는 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부품을 그 정도까지 정밀하게 우리가 볼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거 도면 제대로 작성하는 기형차 붙여주는 학생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기형차를 굳이 이제 여기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만 하면 되고, 이게 얼마 정도의 정밀도까지 가느냐는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이제 정밀하게 진짜 이런 측정할 때 이렇게 V블록을 이렇게 되느냐에 대한 편차까지도 영향을 받을 그런 이제 되게 정밀한 부품을 내가 다룬다고 한다면 이때는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밑에다 따로 답으로 채택할 건 아니고, 만약에 답으로 채택한다면 지금 작성된 저걸 답으로 채택을 할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 다시 복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일단 데이텀 표시부터 문제가 있어요. 이 데이텀이 이제 요 베어링이 닿는 부분,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조립도에서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이제 베어링 형벌을 확인하고 이제 요 케이스 교육표에서 베어링의 두께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컨트롤 F 6002, 자 이렇게, 자 가면 이제 두께가 이제 B가 9죠. 9mm다. 그러면 실제로 베어링이 잡아주는 영역이 이제 여기 와서 여기 9mm란 말이에요. 그러면 옵셋 9를 하고요.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 선은 가상선이에요. 이 선은 가상선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 KS 규격 쪽 보시면 알아요. 거기 보시면 되는데, 이제 특정 영역, 같은 면을 가지고 있는 전체 섹션에서 특정 영역만을 이제 내가 데이텀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해칭이 들어가야 돼, 있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안시 32. 31로, 31. 여기서 해칭까지 들어가줘야 돼요. 가상선도 처리되고, 해칭이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이제 뭘 뽑아주냐면, 지시선을 하나 뽑아줘야 됩니다. 지금 공간도 되게 좁죠? 지시선을 대충 뽑을게요. 이제 저 60도 맞춰서 뽑았는데 지금 여기는 영역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 수평한 것도 하나 뽑아줄게요. 이렇게. 수평한 것도 하나. 그리고 요 끝은 이러면 안 돼요. 화살표면 안 되고, 저 이제 영역을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작은 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저 화살촉을 작은 점,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바꿔주고, 요 데이텀 기호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자, 요거를 복사해 갈게요. 요게 방향이 맞을 거예요. 요 지시선 위에다가 데이텀 기호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얘를 얹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치수가 기입돼야 돼요. 기입돼야 되고, 지금 이 치수는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 데이텀 영역이나 아니면 기아공차 영역을 저렇게 전체 면에서 일부를 딱 딸 때는 무조건 TED가 들어가야 돼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그래서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가, 아이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여기서 기준을 선택해주면 4프레임이 들어가죠. 기준을 선택해서 이렇게 놓고, 얘 싸우잖아요. 얘는 반대로 돌릴까요? 아싸리 그냥 이렇게 반대로 돌려버려서 어쩔 수 없다.
갈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저 중심선은 가려지게. 배경.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겠네요.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데이터이 표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면 여기 요 영역인데 여기서 요 원통 표면 요 19mm에 해당하는 부분의 원통 표면을 가지고 데이터 이제 D를 산출해야 된다.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칫솔하고 일치하게 되지 않았으니까 유도 영상이 아닌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기부가 원통 표면이기 때문에 유도 형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원통 표면이기 때문에 유도 형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대쪽이죠. 반대쪽에 이제 요게 이렇게 정의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정의되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정의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9mm 딱 가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지지선이 붙고 거기에 이제 얘가 붙고 그 위에 또 얘가 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랑 비슷한 형태로 작성이 돼야 되면 상당히 도면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게 아주 정밀한 부품이고 이 측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측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 각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도 작성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기아용차가 상당히 기입하기 어려워지는 형태까지도 갑니다. 이것까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진짜 정밀하게 보면 이것도 그렇게 아주 정밀한 부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걸 일어나 했는데 그래도 얘는 오류는 없어요. 단지 측정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저게 기아용차에서 정의하고 있는 형태하고 아주 다르다. 뭐 그렇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 이런 측정에서 요 부분에 이제 길이가 더 길어지면 편차가 더 심해질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저 각도의 이제 편차 같은 경우는 진짜 미세한 기아 공차에서 더 미세한 기아 공차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품 우리가 이제 전상용 기계도 기능사에서 다루는 부품에서는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작업의 완료품은 이제 이렇게 완료품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축을 할 때 절대 이 축선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이지 말아라. 저건 잘못됐다. 저게 중요한 거고요. 이제 저는 최종적으로 이걸 답으로 택하진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동축 돼 있죠. 근데 저도 저 부분은 동축으로 안 하고요. 저도 이제 엄밀히 말하면 흔들림으로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근데 저기서 흔들림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바뀌면은 다시 저게 만약에 흔들림으로 바뀌면 판단이 모호해지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요 뒤에 것들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가공 작업자 입장에서의 이제 기아용차, 축에 대한 기아용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